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할머니들의 억울함과 한을 푸는데 광복 이후 73년이 걸렸습니다. 대법원 승소 판결에 할머니들은 오열했습니다. 지난한 세월을 견뎌온 할머니들 곁에는 국경을 넘어 이들을 도운 양심적인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윤장현 전 시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일단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분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낙도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도입하겠다던 여객선 공영제가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결국 이겼습니다. 광복 이후 73년, 재판을 시작한 지 19년 만입니다. 먼저 오늘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 피해자 만세! 대한민국 사법부 만세! 대법원이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940년대 말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근로정신대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끌려가 강제노역해야 했던 피해 사실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1인당 1억 2천만 원씩을 손해배상하라고 한 항소심을 인용해 판결했습니다. 한 달 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할머니들이 13살 때 일본 나고야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하고 해방이 되고 나서야 돌아온 1945년 이후 73년 만에 내려졌습니다. 일본에서 재판을 제기한 1999년도부터로는 19년 만에, 한국에서 재판을 시작한 지는 만 6년 만입니다. 그동안 겪은 모진 세월에 만감이 교차하는지 재판에 유일하게 참석한 김성주 할머니는 오열했습니다. 손가락이 잘라져 그래서 내 피는 쏟아지지 얼마나 서러운지 왕호 우지를 엄마였고 내가 모두로 일본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추가로 제기된 2차와 3차 소송이 광주에서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한 뒤에도 고통 속에 숨죽이며 살아왔던 13살, 14살 소녀들은 73년이 지나서야 눈물을 닦을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할머니들은 모진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모르는 사회 편견과 맞서야 했고 한없이 지연되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꿋꿋하게 버텨야 했습니다. 기다림 속에 몸져 눕거나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 많은 할머니들의 지난 세월을 남궁욱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한 많은 세월을 꿋꿋하게 버텨왔던 양금덕 할머니지만 너무도 간절한 기다림에 몸져 누웠습니다. 최종 판결을 직접 들으러 대법원에 가고 싶었지만 의사의 만류로 병상에서 결과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중학교 보내준다고 해갖고 나고야 미쓰비시로 보내갖고 이 고통을 다 오고 살았는데 하냐 안 미치겠어 내가. 학교에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근로정신대에 동원된 김성주 할머니. 하지만 비행기 공장에 간 14살 소녀에게는 금속을 자르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귀국한 김 할머니를 정작 힘들게 한 건 주변의 오해였습니다. 남자들 일본 놈들 저 군인들하고 상대 안 했어? 몇 명이나 돼? 모른다고 그런 거는 모른다고. 그럼 시로부터 그날부터 앞시가 대번에 그냥 이렇게 자랐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변해버리더라고요. 1999년 일본에서 재판을 시작했지만 역시나 돌아온 건 패소 판결이었습니다. 国などを相手取って損害賠償と謝罪を求めていた訴訟で名古屋地裁は原告側の請求を退ける判決を言い渡しました。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기다리던 피해자 가운데 김혜옥 할머니는 지난 2009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은 피해자들은 지난 2013년 한국에서 재판을 새로 시작했지만 조국도 할머니들을 실망시킨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1심과 2심까지는 일사처리로 진행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대법원은 3년이 지나도록 선고를 미뤘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에 할머니들 재판이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국은 사법부,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관여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불순한 의도로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았냐는 걸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게 이끌어왔던 재판이기에 할머니들은 오늘의 승리가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쩌다 아주 고통을 받고, 고통 중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덕분으로 이렇게 뜻이 이루어주신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건 든든한 지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도 마치 자기 일처럼 나서준 양심적인 지원자들을 우종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교사 출신인 다카하시 마코토 씨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문제 해결에 한일 양국을 통틀어 가장 먼저 뛰어든 인물입니다. 지난 1985년 일본 군수공장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이후 30년 넘게 피해자 명예회복과 소송을 지원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적지나 다름없는 일본에서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카하시 씨를 비롯한 양심적 일본인들 덕분이었습니다. あのような幼い少女たちがひどい被害に遭って謝罪も償いも受けないで、そして亡くなっていくという、そんなことは絶対に加害国の市民として許せないということで、 일본에 다카하시 씨가 있다면 한국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이국원 대표가 있습니다. 기자로 일하다 일본 양심 세력들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뒤 지난 2009년 시민 모임을 만들어 할머니들을 위한 일이라면 생업을 제쳐두고 앞장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본인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라고 깊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 장면이 저한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시민 모임이 10년 동안 끈질기게 활동할 수 있었던 데는 광주 시민들 응원의 힘도 컸습니다. 지난 2009년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가 광주에 자동차 전시장을 세우자 200회 넘는 1인 시위를 통해 퇴출시켰고 전국 최초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광주시 의회를 통과하는 데 원동력이 됐습니다. 을 준비하는 거나 이런 거는 힘들지 않는데요. 워낙 많은 시민들이 지지해 주시고 계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근데 힘든 거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고 시간은 흘러가고 그 사이에 할머니들은 계속 연세 들어가시고 편찮으시고 그 조바심, 그것이 제일 힘듭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외면을 받으며 고난의 싸움을 벌여온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할머니들의 승리는 한국과 일본의 양심적 시민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낙도 노선을 정부나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어느새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입니다. 승객은 하루 평균 10여 명 안팎.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선박은 낡고 선원들 처우도 열악해 이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이처럼 열악한 항로에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안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연안 여객 안전 혁신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 대책으로 정부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연안 여객선 공영제는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정부의 여객선 공영제 도입 의지가 없다 보니 신안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낙도 보조 항로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100여 개 항로 가운데 낙도 보조 항로로 지정된 곳은 27곳. 예산 부족이 이유라면 낙도 보조 항로 가운데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전남 서남해부터 여객선 공영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일반 항로를 제외한 낙도 보조 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공영제가 빨리 실시되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여객선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4년째 지지부진한 여객선 공영제. 여객선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여객선 공영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검찰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사기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서
4억 5천만 원을 송금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내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전 시장이 사기를 당하는 과정이 당시 민주당 경선과 관련이 있는지 또 돈 수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할 대목이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유두석 장성 군수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1월 장성의 한 주민센터에서 여성 주민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유 군수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군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과 주변 인물의 진술이 일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토대로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겨울철 대표 수산물인 파래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소비량이 크게 줄어 어민들은 채취조차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흥의 작은 어촌, 캄캄한 새벽 파래 채취를 나가는 선박이 시동을 겁니다. 물살을 가르고 10분 정도 달려나가자 넓은 파래 양식장이 나타납니다. 갈퀴를 이용해 양식 그물을 끌어올리자 그물에서 자라난 짙푸른 빛깔의 파래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전체로 해가지고 한 50헥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00톤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 대표 수산물인 파래는 11월부터 3월이 제철. 하지만 올해는 추위가 늦게 찾아온 탓에 한 달 늦게 채취를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지만 정작 어민들은 울상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채취가 시작돼 밀려드는 주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할 시기지만 오늘 들어온 주문도 단 한 건뿐입니다. 소비가 없다 보니 단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앞으로 점점 가격이 오른다고 하지만 예년보다는 못할 전망입니다. 작년에는 지금 현재 12월 달에는 9만 원씩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상을 볼 때는 많이 가봤자 한 7만 원 선, 6만 원 선 이 정도 아마 가격이 형성이 될 걸로. 수지가 맞지 않다 보니 채취 자체를 포기한 어민들도 많아 부두에는 텅 빈 배들만 묶여 있습니다. 불황으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 속에 판로를 구축하는 일이 어민들의 또 다른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시정을 감시해야 하는 광주시의회 개방형 전문위원회 이용섭 시장의 선거 캠프 핵심 인사가 확정돼 해당 상임위가 반발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북구의회 3선 의원 출신인 이모 씨를 환경복지 전문위원으로 최종 확정해 시의 선임 결과를 통보했지만 해당 상임위는 해당 인사가 학위 등 전문성 등이 부족한 데다 시장 캠프 핵심 인사 출신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캠프 인사가 맞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 15일간 당 차원에서 활동한 것으로 시장 측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부인했습니다. 광주시 체육회가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임원진 전원에 대해 재신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체육회는 다음 달 5일 이사회를 열어 부회장과 이사 등 임원진 47명에 대한 재신임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체육계 안팎에서는 체질 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해석과 함께 시장이 자기 사람으로 임원진을 물갈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광주시 월곡동의 한 아파트 20층 옥상에서 방수공사를 하던 54살 박모 씨가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바닥에 미끄럼 방지포를 깔기 위해 뒷걸음질을 치다 아래로 떨어졌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전후로 미국 정부가 한국 군부가 분열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막으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18 기념재단 최용주 비상임연구원은 미국 국가안보기록관이 소장 중인 1977년부터 1988년까지 미국 정부가 생산한 한국 관련 기밀문서 1000여 쪽을 분석한 결과 당시 미국 정부는 정세 안정 등을 위해 한국 군부 내부에 권력 다툼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당시 미국이 한국 군부를 안정시키기 위해
군부를 장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력인 전두환 씨가 정권을 유지하도록 도왔다고 분석했습니다.